조용한 시골 정원.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떨어집니다. 한 청년이 나무 아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위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어떤 것. 바로 사과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느끼게 됩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떠올렸다. 어릴 적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정말로 사과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본 것만으로 우주의 법칙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는 대체 무슨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을까요? 그리고 왜 같은 사과를 봐도 대부분의 사람은 아, 떨어졌네 하고 끝내는데 뉴턴은 왜? 라고 물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단순한 왜에서 시작해 하늘과 땅을 하나의 법칙으로 묶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인류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버린 지적혁명의 순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뉴턴의 사과 한 낙하가 세상의 법칙을 세우다입니다. 시간을 17세기 중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은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고 주장한 지 한 세기,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들여다보며 달의 표면과 목성의 위성들을 관찰했던 시대입니다. 케플러는 행성이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늘과 땅이 전혀 다른 세계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고 멈추고 마찰에 의해 느려지고, 하늘에서는 별과 행성이 신비롭게 떠다니며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관념. 저 위의 하늘은 신성하고 변치 않는 영역, 이 아래의 지상은 변화하고 썩어가는 영역. 이런 생각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세계관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에 도전하는 한 인물이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태어날 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나 이 아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걱정을 들을 정도로 연약한 아이였고,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을 하며 그를 조부모에게 맡겼고, 뉴턴은 어린 시절부터 어딘가 외롭고 사람보다는 책과 사물에 더 관심을 두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천재 소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한번 무엇에 꽂히면 파고들고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 그는 장난감 풍차를 만들고 태엽 장치를 연구하고 창문에 프리즘을 갖다 놓고 햇빛을 분해해보며 놀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에 도전했던 갈릴레이, 데카르트 등의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뉴턴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노트에 정리하며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자신만의 언어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러던 1665년 영국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팬데믹처럼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야 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뉴턴은 고향 울수소프로 돌아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혼자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사람들은 후에 기적의 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학교의 강의실이 아니라 자신의 집 정원방 안이 곧 실험실이자 연구실이었던 시기. 미분과 적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수학적 도구, 빛과 색에 대한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과 운동에 관한 깊은 사유가 바로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어느 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정원, 사과나무, 그리고 떨어지는 사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과가 떨어지는 일이 그에게 처음 있는 경험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순간 뉴턴은 그 장면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과는 왜 항상 똑바로 아래로 떨어지는가? 옆으로 날아가다 서서히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지구 중심 쪽으로 곧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혹시 이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이 저 위의 달에도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 질문이 땅에서 일어나는 낙하 현상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체의 운동을 하나의 원리로 묶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뉴턴 이전에도 힘에 대해 생각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갈릴레이는 물체가 떨어질 때 일정한 가속도로 빨라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케플러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정확히 계산해내었고 그 궤도가 일정한 비율과 법칙을 따른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궤도를 그리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죠. 뉴턴은 사과와 달을 동시에 떠올리며 이 두 현상을 하나의 질문으로 묶습니다. 만약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지구는 달도 끌어당기고 있지 않을까? 달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달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뉴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달은 사실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 다만 옆으로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떨어지면서도 계속 지구 주위를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상상하기 위해 뉴턴은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주 보는 산꼭대기에서 대포를 쏘는 생각 실험을 말합니다.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서 옆방향으로 포탄을 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포탄이 얼마 안 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쏘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지요. 속도를 계속 높이면 지구의 둥근 곡률과 포탄의 낙하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포탄은 떨어지면서도 계속 지구 주위를 빙빙 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운동과 같다. 뉴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과는 에너지가 부족하니 곧장 지구로 떨어지고 달은 옆으로 도는 속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떨어지면서도 지구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사과와 달은 전혀 다른 물체처럼 보이지만 둘 다 같은 힘, 즉 지구가 만드는 끌어당김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뉴턴은 이 끌어당김에 대해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웁니다. 그 힘은 거리에 따라 약해진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법칙을 따를까? 그는 이미 케플러가 정리해둔 행성 운동의 법칙, 특히 행성의 공전 주기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뉴턴은 거의 확신하게 됩니다. 그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줄어든다. 즉,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되면 끌어당기는 힘은 4분의 1이 되고 3배가 되면 9분의 1이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그 힘은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서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한 줄의 문장 속에 사과의 낙하, 달의 공전, 행성의 궤도, 심지어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까지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멋진 아이디어만으로는 과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이 맞는지, 기존의 관측과 이론들을 모두 꿰뚫어 설명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뉴턴은 새로운 수학 도구, 오늘날 미적분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만들어 힘과 운동을 정교하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3가지 운동 법칙을 정리합니다. 어떤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래 하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반작용이 존재한다. 이 3가지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 뉴턴은 처음으로 지상의 물체와 천상의 물체를 하나의 언어로 설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늘의 달도, 발밑의 돌멩이도, 심지어 여러분 책상 위의 공책도 모두 같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학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하늘은 특별하고 땅은 낮다는 생각에서 우주는 모두 동일한 법칙을 지닌 하나의 무대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결과물은 1687년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발표됩니다. 바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우리가 흔히 프린키피아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도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당시 왕립학회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뉴턴의 성격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으며 동시대 학자들과의 경쟁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먼드 헨리 같은 동료가 출판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며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프린키피아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심지어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나치게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복잡한 수학과 논리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세상의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 행성이 도는 궤도, 해와 달의 운동, 심지어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까지도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뉴턴의 사과 이야기는 어쩌면 어느 정도는 아름답게 정리된 일화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정말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그 순간 번개처럼 만유인력을 떠올린 것인지, 실제 역사 기록은 훨씬 복잡하고 길게 이어진 사유의 과정이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일화가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너무 흔해서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끝까지 왜 그런가? 를 물었던 한 사람의 태도, 하늘과 땅을 따로 보지 않고 혹시 둘은 같은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과감하게 가정해 본 용기, 그리고 그 가정을 수식과 법칙으로 끝까지 밀고 가 실제로 확인해낸 집요함. 뉴턴 이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물리학뿐만 아니라 철학, 종교, 정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세상은 신비와 기적이 아니라 법칙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점점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신은 이 법칙을 설계한 존재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신이 그리하셨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났던 설명이 이제는 어떤 법칙과 원리로 그렇게 되는가로 바뀐 것입니다. 호기심이, 질문이, 검증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지적 태도가 된 것입니다. 뉴턴의 사과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과 한 알은 너무나 가벼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하루에서 사과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그저 조심하지 못했네 정도의 작은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뉴턴은 그 작은 사건을 우주의 문과 연결했습니다. 왜? 라고 묻고, 만약 그렇다면? 이라고 상상하고 정말 그런지 계산해보자 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는 이유와 지상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가 한 줄의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딩을 설계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과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고 심지어 스마트폰 속 위치 정보와 통신까지도 뉴턴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사과 한 알이 가진 상징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과들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너무 흔해서 하도 자주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현상들. 혹시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왜? 라고 물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지도 모를 작은 문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뉴턴의 위대함은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붙잡고 끝까지 생각해 본 사람의 태도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과 하나가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사이에는 수많은 질문과 계산, 그리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세계를 만든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력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과가 인류에게 선물한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